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계약의 법과 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연 교수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아날로그 세대인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덕분에 얼떨결에 디지털 세상으로 떠밀려 들어왔네요. 이 강좌에서는 각종 유형의 금융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금융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루기에 앞서 이 시간에는 우선 금융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역학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실무를 규제하는 각종 법규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러한 금융역학에 대한 이해의 근거에서 볼 때 비로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이란 부의 시간적 이동, 즉 the transfer of wealth across time입니다. 금융의 본질을 이렇게 파악한다면 자본시장이란 오늘의 현금과 장래의 현금을 교환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부를 시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금년에도 내년에도 일정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수입을 저장하거나 앞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람들은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써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일 현재는 수입이 한 푼도 없지만 내년에 목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결국은 오늘은 굶주리고 미래에는 과식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은 부를 시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렇게 지금은 한 푼도 수입이 없지만 내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에게도 금년과 내년에 모두 적당하게 배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시장이란 오늘의 현금과 장래의 현금을 교환하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A dollar today is worth more than a dollar tomorrow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1달러가 내일의 1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내 손에 있는 1달러는 바로 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은 유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근거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본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of capital에 따라서 이 discount rate가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금과 교환될 수 있는 내일의 현금이란 오늘 지급되는 금액, 즉 원금에 이 할인율에 상응하는 추가 금액이 더해진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차액이 결국 이자라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자율이란 시장에서의 자본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받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가 풍부한 시장에서는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의 두 번째 기본 원칙은 A safe dollar is worth more than a risky one 입니다. 즉 안전한 1달러가 위험한 1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대출에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특정 차주 및 특정 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된 각종 위험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특정한 대출에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마켓 엘레먼트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정 차주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각종 요소의 복합적인 영향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본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마켓 엘리먼트는 이거는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이 모든 사주는 동일한 시장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엘리먼트는 특정 차주 내지는 자금 조달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주관적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대주가 대출을 하더라도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차주의 상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용등급과는 반비례하지요.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금융은 빈익빈 부익부에 기여해서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차주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란 현금의 시간 가치와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입니다. 실제 이렇게 계산된 대가를 놓고 대주와 차주 간에는 협상이 벌어지고요. 만일 차주가 이렇게 계산된 대가보다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한다면 결국 계약의 다른 조건들을 통해 대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폭을 줄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이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 요거를 에쿼티 파이낸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차입을 해서 조달한 자금, 데트 파이낸싱이죠.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이윤을 회사 내에 유보한 유보이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게 하이브리드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입니다. 하이브리드 증권은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증권은 최근 들어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용 빈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증권의 등장으로 자본과 부채의 경계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에쿼티 파이낸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쿼티 파이낸싱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에쿼티 파이낸싱에서는 투자자가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이때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부르고요. 투자자는 주주라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원금을 활용해서 회사가 영업을 한 후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배당금, 디비던드라는 이름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파이낸싱이라는 금융기법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옵션이라면 주식을 발행할 것이냐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는 보통주와 각종 우선주를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주주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과 성격을 정할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을 보유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 원천을 내부자로 국한하기로 하면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기존의 주주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외부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면 제3자 발행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주 발행이 수반되는 에쿼티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회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얼마를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몇 주를 얼마에 발행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자금 제공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제3자 공모 절차를 거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 제공자의 권리, 즉 신주를 인수하는 주주가 갖는 권리는 보통주를 발행할 것이냐 우선주를 발행할 것이냐 정도죠. 그러니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에쿼티 파이낸싱은 신주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런데 주식 발행은 기본적으로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까닭에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재량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데트 파이낸싱은 계약법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데트 파이낸싱은 대출 계약을 통한 차입,
사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사채 발행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옵션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채를 보통 플레인 바닐라라고 부릅니다. 플레인 바닐라 타입의 사채는 정해진 이자 지급 시기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사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전환사채, 신주인수거분 사채 등등 다양한 종류의 사채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도 고정 이율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플로팅 레이트, 변동 이율을 지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 참가부 사채 발행도 가능합니다. 원금이 상환되는 기간도 장기, 단기, 중기 또는 리볼빙 등등 매우 다양하죠.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실제 발행되는 사채 유형에 관한 경우의 수는 상당히 크겠지요. 이처럼 사채 발행과 신주 발행은 구체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에퀴티 파이낸싱 관련 다이어그램하고 데트 파이낸싱에 관한 이 다이어그램을 비교해 보시면 큰 틀에서는 양자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모두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자신들이 투자한 원금의 상당한 수익을 언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한 증거로서 일정한 형태의 증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권을 받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은 다릅니다.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인수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요. 사채를 위한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사채인수 계약이 체결되겠죠. 신주인수 계약이 체결되느냐, 사채인수 계약이 체결되느냐에 따라 이들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지위는 다릅니다. 주어진 법적 지위가 주주이냐, 채권자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투자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익의 현금 흐름도 법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 아니라 실제 법적인 취급도 달라집니다. 똑같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지위가 주주이냐 사채권자이냐에 따라서 양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권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합니다. 아울러 배당금을 통해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실현합니다. 반면에 사채권자는 의결권이 없죠.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에 대한 통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원금을 초과한 이익 실현은 이자 지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주냐 사채권자이냐에 따라 투자 원금 및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 관련해서 본다면요. 사채는 회수 시기가 만기로 정해져 있지만 주식은 주식 소각, 회사 청산 등 일정한 경우에만 회사로부터 회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주의 경우에는 투자 원금의 회수는 회사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각을 통해 제3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에만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가 적자 상태라서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 그러면은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있는 한 상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은 경우에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리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의 재무 상태하고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적자 상태라 해서 이자 지급기 또는 만기가 돌아왔는데 회사가 원리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급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주주는 의결권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합니다. 그 대신
사업의 실패로 인한 위험도 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초과 수익 역시 주주의 몫입니다. 반면에 사채권자는 그러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고정적인 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채권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사채 원리금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지급되어야 한다는 혜택을 누리는 대신에 사업 성공으로 회사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수익은 사채권자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아래쪽에 그 다이아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컨트롤, 업사이드 프로핏, 그리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모두 주주에게 속하는 것이고 사채권자는 고정적인 수익권만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선택한 금융기법이 데트 파이낸싱과 에쿼티 파이낸싱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사채권자 또는 주주라는 서로 다른 법적 지위가 주어지지요. 하지만 금융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결국 어느 경우든 이들은 투자자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이 이들이 투자금 회수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누가 운영하지요? 경영진, 즉 매니지먼트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 장치는 결국 매니지먼트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상법상 경영진, 즉 매니지먼트에 대한 통제권은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법은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및 해임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주주에게 경영진에 대한 통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즉 주주는 의결권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함으로써 자신의 투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채권자도 똑같은 투자자인데 왜 이런 통제권을 안 주는 것일까요? 과연 주주와 사채권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이 정당한 것입니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실패의 위험은 결국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경영진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회사가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향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확보한다면 투자이익 보호라는 주주의 이익이 지켜지는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보호됩니다. 이게 바로 회사법 지배구조의 근간입니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권은 주주가 보유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논리는 주주와 채권자가 한 배를 타고 있을 때만 말이 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합니까? 만일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면 주주에게만 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통제권을 주주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실제로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권익은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할까요? 다음 강의 동영상을 듣기 전에 이러한 질문들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